여러분, 잠깐만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숫자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2019년 우리나라에서 30대 ADHD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4,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무려 29,000명입니다. 4년 만에 7배가 늘었어요. 여성은 더 충격적입니다. 1,500명에서 14,000명으로 무려 850%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ADHD가 아이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셨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직장인들, 부모님들, 대학생들이 자신이 ADHD인지도 모른 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성인 ADHD가 이렇게 급증했는지, 그리고 혹시 나도 해당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까지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시작합니다. 먼저 정확한 데이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공식 통계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2019년 ADHD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은 전국에 약 7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20만 명을 넘어섰어요. 약 3배가 증가한 겁니다. 4년 만에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성인 환자의 숫자입니다. 2019년에 18,000명이었던 성인 ADHD 환자가 2023년에는 9만 명이 되었습니다. 5배입니다.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요. 특히 30대를 주목해야 합니다. 2019년 4,000명이었던 30대 환자가 2023년에는 29,000명으로 늘었어요. 증가율로 따지면 약 592%, 거의 7배에 가깝습니다. 왜 하필 30대일까요? 이건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입니다. 2019년 여성 ADHD 환자는 1,500명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에는 14,000명이 넘습니다. 9.5배 증가, 퍼센트로 하면 850%입니다. 왜 여성 환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났을까요? 이것도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진료비도 봐야겠죠? 2019년 ADHD 관련 진료비는 약 580억 원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1,779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급증한 걸까요? 성인 ADHD가 급증한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ADHD는 산만한 아이들의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교실에서 가만히 못 앉고 뛰어다니는 남자아이들,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장난치는 아이들의 문제라고만 여겼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크면 나아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달랐어요. ADHD를 가진 아이들 중 약 60%가 성인이 되어서도 증상을 계속 겪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다만 증상이 조금 달라질 뿐이에요. 어릴 때는 교실에서 뛰어다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어른이 되면 회의 시간에 집중 못하기, 업무를 끝까지 마무리 못하기, 충동적으로 쇼핑하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이런 증상을 게으르다, 의지가 약하다, 노력이 부족하다고 봤어요. 본인도 스스로를 그렇게 탓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봅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과 관련된 의학적 질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언론 보도,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성인 ADHD에 대한 정보가 많이 퍼졌어요. 아,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이게 ADHD 증상이었구나를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두 번째, 진단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 ADHD 진단을 받으려면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야 했어요. 예약하고 몇 주 몇 달을 기다려야 했고 검사 비용도 비쌌습니다. 게다가 정신과에 간다는 것 자체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컸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동네 병원, 개인의원에서도 ADHD 진단이 가능해졌어요. 표준화된 검사 도구들이 보급되면서 진단의 정확도도 높아졌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비용 때문에 진단을 포기했던 분들도 이제는 경제적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문턱이 낮아진 거죠. 또 온라인 자가진단 테스트도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자가진단만으로는 확진할 수 없지만 혹시 나도? 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병원을 찾는 계기가 되는 거죠.
세 번째, 현대사회의 환경이 ADHD 증상을 더 두드러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번이나 확인하세요? 카카오톡 알림, 이메일, 유튜브, 인스타그램, 뉴스 푸시. 우리 뇌는 정말 쉴 틈이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멀티태스킹을 요구해요. 회의하면서 이메일 확인하고, 일하면서 메시지 답장하고, 밥 먹으면서 영상 보고. 집중력이 좋은 사람도 힘든 환경이에요. ADHD 성향이 있는 사람은 더욱 힘들 수밖에 없죠. 직장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응답, 빠른 의사결정, 동시다발적인 프로젝트 진행. 이런 환경은 ADHD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고된 전쟁터와 같습니다. 수면 시간도 줄어들고 있어요.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영상을 보다가 잠듭니다. 뇌가 제대로 회복할 시간이 없는 거죠. 이런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ADHD 증상을 더 악화시킵니다. 특히 30대를 봐야 합니다. 30대는 직장에서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집에서는 어린 자녀를 키우고 부모님도 챙겨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여러 역할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시기예요. 원래 ADHD 성향이 있었지만 학생 때는 단순한 과제만 하면 됐고 20대 초반에는 업무가 단순해서 티가 안 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30대가 되면서 복잡한 업무, 다양한 역할, 높은 책임감이 주어지면서 나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힘든데 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대 진단이 특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네 번째, 여성 진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아까 여성 환자가 850%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ADHD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교실에서 뛰어다니는 남자아이, 가만히 못 앉는 산만한 아이. 맞습니다. 그게 전형적인 ADHD 과잉행 동형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건 주로 남자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성은 다릅니다. 여성은 주로 주의력 결핍형 ADHD를 보여요. 겉으로 보기엔 조용합니다. ADD라고도 하죠. 교실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냥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수업 시간에 딴 생각을 하거나 조용히 공상에 빠져 있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조용하고 얌전한 아이로 보이죠. 문제아가 아니니까 관심을 안 갖게 됩니다. 본인도 내가 좀 멍청한가? 왜 다른 애들은 다 이해하는데 나만 집중이 안 되지? 라고 자책할 뿐 ADHD라고는 생각 못해요. 게다가 여성은 사회적으로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ADHD 증상을 숨기려고 더 노력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버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울증, 불안장애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SNS를 통해 여성 ADHD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퍼졌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게 ADHD 증상이었구나를 깨닫는 여성들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는 여성이 급증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30대, 40대가 되어서야 처음 진단을 받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나는 왜 이렇게 못난 걸까? 왜 다른 사람들처럼 못할까 하고 자책하며 살다가 ADHD 진단을 받고 나서야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를 깨닫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혹시 나도 ADHD일까? 지금부터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첫 번째, 업무나 공부에 집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회의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10분도 집중하기 힘듭니다. 두 번째, 사소한 실수를 자주 반복합니다. 이메일에 오타가 많고 약속 시간을 착각하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열쇠는 어디 뒀더라? 지갑은? 핸드폰은? 세 번째, 해야 할 일을 끝까지 미룹니다. 시작은 하는데 끝을 못 내요. 마감 직전이 되어서야 몰아서 합니다. 그리고 매번 다음엔 미리 해야지라고 다짐하지만 또 미룹니다. 네 번째, 정리정돈이 안 됩니다. 책상 위는 항상 엉망이고 어디에 뭘 뒀는지 모르겠어요. 정리를 시작하면 또 다른 걸 하다가 끝을 못 냅니다. 다섯 번째,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쇼핑을 충동적으로 하고 다른 사람 말을 끊고 갑자기 감정이 폭발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만 또 그래요. 여섯 번째,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다리를 계속 떨고 손으로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싶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답답해요. 일곱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갑자기 우울해지고
갑자기 짜증이 나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사소한 일에도 과하게 반응할 때가 많아요. 8번째, 시간관념이 부족합니다. 약속 시간에 자주 늦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감이 안 옵니다. 금방이라고 했는데 2시간이 지나 있어요. 이 중에서 6개 이상이 해당되고 이런 증상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일상생활, 직장생활, 인간관계에 심각한 지장을 준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중요한 건 누구나 가끔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피곤하면 집중이 안 되고 바쁘면 약속을 깜빡할 수 있어요. 그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어릴 때부터 계속되었고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조절이 안 되고 그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그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거죠. 좋은 소식을 말씀드릴게요. ADHD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입니다. ADHD는 병이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이 조금 다른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일반인과 다른 겁니다. 적절한 치료와 관리만 있으면 얼마든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 진단부터 받으세요.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세요. 요즘은 동네 병원에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진단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의사가 여러분의 병력을 자세히 듣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일상생활에 어떤 불편이 있는지 등을 물어봐요. 그 다음 표준화된 ADHD 평가척도 검사를 합니다. 설문지 형태의 검사예요. 필요하면 뇌파 검사나 심리 검사를 추가로 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ADHD는 우울증, 불안장애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고려하세요. 약물 치료는 ADHD 관리에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ADHD 약물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특히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러면 집중력이 향상되고 충동성이 줄어들고 감정 조절이 좋아져요. 많은 분들이 약물 치료를 걱정하시는데요. 전문의의 처방과 관리하에 복용하면 안전합니다. 부작용이 나타나면 약을 조절하거나 바꿀 수 있고요. 다만 약이 만능은 아닙니다. 약만 먹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병행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 비약물적 치료도 도움이 됩니다. 약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지행동 치료는 생각과 행동 패턴을 바꾸는 심리치료입니다. 나는 안 돼, 난 항상 실패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한 걸음씩 해보자로 바꾸는 거죠. 특히 뉴로피드백은 뇌파를 측정하면서 뇌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뇌파는 억제하고 필요한 뇌파를 강화하여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죠. 특히 ADHD는 수면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먼저 수면 문제부터 개선을 하고 그 다음으로 다른 뇌파 조절로 옮겨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면 문제는 뉴로피드백으로 비교적 쉽게 개선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가정에서도 전문가의 원격 제어와 자동화 뉴로피드백으로 뇌 기능을 개선하는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과 편의성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또한 뇌파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와 문제의 원인을 점검해 볼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디지털 디톡스를 해보세요. 스마트폰 알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하루 30분이라도 집중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 시간만큼은 핸드폰을 꺼두고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할 일 목록을 작성하세요. 복잡한 계획표 말고요. 오늘 꼭 해야 할 일 3가지만 적으세요. 그리고 하나씩 체크해 나가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정리하는 게 도움이 돼요. 포스트잇이나 화이트보드를 활용하세요.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자고 물건을 정해진 장소에 두세요. 열쇠는 현관 문 옆 바구니에, 지갑은 가방 안주머니에. 습관이 되면 잃어버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특히 유산소 운동이 ADHD 증상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잘 모르는 건데 영양 밸런스와 중금속 수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ADHD 환자들 모발 미네랄 검사 결과 납이나 알루미늄 같은 중금속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발 미네랄 검사를 통해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고 중금속을 해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독을 어떻게 하냐고요?
모발 미네랄 검사 결과 보고서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충분히 주무세요. 뇌 회복을 위해서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이 필수입니다. 늦게까지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정해진 시간에 주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ADHD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에요. 뇌가 조금 다르게 작동할 뿐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인정하는 게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우리는 오늘 성인 ADHD가 왜 이렇게 급증했는지 그 이유를 데이터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인식의 변화, 진단 접근성 향상,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 그리고 특히 여성 진단의 증가까지. ADHD는 더 이상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른들이 ADHD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혼자서 조용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ADHD는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된 의학적 질환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ADHD는 치료와 관리가 가능합니다. 적절한 도움만 있으면 충분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ADHD를 가진 많은 분들이 창의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며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잘 관리하면 오히려 그게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도 한번 검사 받아볼까?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이 박사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